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의 정신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현병과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커지면서 예방과 치료에도 당국과 지자체가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서 도내 10대에서 20대 우울증이 90% 가까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진욱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정다희 경남 꿈키움중학교 전문 상담교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번 결과를 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건평원이 내놓은 이번 조사에 대한 정확한 수치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심사평가원에서 경남 지역 우울증 환자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우울증 환자 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31.29%, 31.29니까 거의 30%가 넘는 경우에서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 중에 10대 환자가 89% 이상이고 20대 환자가 88%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에 비해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처럼 이렇게 통계가 높게 나온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동네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예상한 것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수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고교 교사들도 일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이신 우리 정다희 선생님께서는 이번 결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5년 동안 90%나 수치가 증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꽤 상당히 놀라웠지만 우울증은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질병입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청소년을 봤을 때 5에서 8% 정도의 학생들이 우울증 중 주요 우울 장애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 2018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4명 중 1명의 청소년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우울하거나 슬펐던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우울을 호소하고 그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고 있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점은 어른이나 아이는 할 거 없이 많이 이제 아픈 현대 사회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건 이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까이서 접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학교나 병원에서 이 수치를 좀 체감할 정도로 느끼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예전부터 개업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진료했던 그과 비교가 되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10대 환자, 20대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10대 환자분들은 학교에서 이제 따돌림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20대 환자분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문제 이런 것들이 큰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통계가 높게 잡힌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 위센터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이 위센터라는 것은 이제 2008년도부터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연계해서 실시하는 건데 주로 사업 내용은 학교에 적응을 잘 하는지 학생들의 심리가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지원해준 사회 통합망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일선에서 바로바로 이제 발견이 되고 유관기관으로 잘 연결짓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이제 병원에 잘 오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통계가 이제 높아진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나쁜 현상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체감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학교에서 다양한 주제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힘들고 귀찮아요. 또 매일 반복되는 삶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있더라도 혼자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고 슬퍼요. 이렇게 이제 우울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경우에는 학업과 진로에 대해서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거나 올바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 이 우울증 학생들이나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은 제도적으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경남 아이조화 희망드림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정신과 전문의
서비스 같은 제도를 이용하면서 많은 우울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치료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많은 제도가 늘어난 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이 우울증 여부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직 학교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로, 이 검사는 학생의 성격 특성이나 네. 행동 발달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네. 매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기본 문제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짜증이 난다, 네. 모든 것이 귀찮고 재미가 없다, 이유 없이 감정 기복이 심하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 항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가평가 방식으로 전혀 아니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체크를 하게 되고, 네. 이러한 방식으로 기본 문제 요인뿐만 아니라 여러 정서행동 문제에 대해서도 응답을 하여 총점이 일정 기준점 이상이 되면 저희가 이 학생이 또래에 비해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기분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놓여 있다고 보고 네. 정확한 검사를 하도록 2차 전문기관 의뢰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뭐랄까요? 초등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고 본다면 이런 그 검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통계 신뢰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검사 자체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이고 또 신뢰도를 확인하는 문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뭐 크게 변화한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다만 초등학생 경우에는 스스로 응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고 대신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네.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가 직접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네. 부모가 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 양육자분께서 이 검사를 실시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장난으로 체크를 하거나 이제 거짓으로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신뢰도 문항으로 확인하고 네. 있으며 필요시에는 재검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경우에 자신의 이제 느낌이나 어려움 등을 누군가에게 평소에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솔직하게 응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우울증이라는 게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어른들이 미리 알고 적절한 대처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조사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는 조사, 학생들이 이 우울증이란 단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울증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정의상 일단은 제일 필요한 게 기분이 우울하다는 것과 눈물을 자주 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오신 분들 보면 앉자마자 아무 말도 않고 울기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 특징은 흥미나 즐거움에 상실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활동도 않고 바깥 활동도 않게 되죠. 학교도 안 가게 되죠. 네. 근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우울증의 증상들이 있어요. 식욕 문제, 수면 문제, 인지 기능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우울한 감정이라는 걸 아느냐가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은 그런 면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 분석에서는 네. 청소년기들은 초자가 형성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없다고 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에는 그 양상이 좀 다를 뿐이지, 그 우울증은 이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 청소년들 뿐이 존재한다고 이제 보는데요. 네. 제일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형태가 좀 초조합니다. 네. 그리고 초조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있고, 흥분이 되고, 또 네.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또 식욕이 특히 변화가 오거나, 뭐 친구 문제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거나, 또 죽음을 많이 언급하고, 이런 좀 특징이 좀 성인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 그 우울증이라는 경우에 저도 경험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표현과 자기 드러나는 감정이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자기는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얼굴은 웃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의 성숙도가 감정의 성숙도가 좀 부족하고 표현의 적절성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이 이제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지금 학교나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이런 실시 검사는 굉장히 저인방 검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촘촘한 구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잡아내는 형식의 검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스크리닝 테스트 또는 민감도가 높은 테스트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다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검사고 그래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이제 더 자세한 검사를 했을 때 진짜 우울증이 있는지를 구별하는 검사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이 자기가 이런 개념이 있든 없든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큰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높은 이런 것들이 나온 거에는 이제 아마 그런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의뢰되고 그 진단 코드를 넣어야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에서 좀 높게 잡혔을 확률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조사에서 우울증이 좀 있다고 걸러질 수는 있지만 문제는 청소년이 직접 자신들의 우울증을 좀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뭐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혹은 우울감을 느낀다 이렇게 좀 느끼신 사례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이 감정의 기복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일시적인 문제이거나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회복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우울을 호소하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감 과는 다르며 우울한 기분이 이제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생각과 행동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 자기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는데요. 고립감과 죄책감, 무가치감, 심지어는 자살 사고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매년 우울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실제로 학교에서 만나고 있고 또 이미 우울을 경험했던 학생들도 한없이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우울이 또 재발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학생도 덜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이 전문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청소년들의 이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혹시 이 학교에서 하는 검사에서 우울증이 있다라고 판별이 된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가 좀 이루어집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 우울증 수치를 정확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기준점 이상이 되면 이 학생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2차 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한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는 검사가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선별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 검사로 아이의 모든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별 검사 후에 이제 추가적인 학생 상담과 학부모 면접이 이루어지고 이 아이를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문기관은 교육지원청 위센터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보건소죠. 실제로 보건소에서 하는 2차 검사가 부실하다. 이런 학부모들의 좀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보건소의 원래 기능은 그러니까 질병 예방하고 교육, 또 만성질환 관리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이런 일선에서 의뢰되는 환자든지 조금 더 자세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의뢰를 하는 정도의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아주 긴급한 어떤 응급 상황이 됐을 때 그걸 대처하는 정도로 기대를 해야지 이걸 너무 그 모든 걸 많이 기대하게 되면 그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역민 정신 건강을 좀 직접 챙기겠다면서 이런 건강복지센터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보건소에서 이런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불만을 드러낼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한테 직접 와서 보건소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보건소에서 되게 오시는 분들은 또 의뢰를 해서 오시기도 합니다, 직접.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오기도 하고 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아예 처음부터 보건소를 들리질 않고 바로 이제 심각하게 여겨가지고 가족들이 바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 혼자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도 않고 왔는데 이제 되게 보면 심리 상태를 네. 보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좀 이렇게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도 있고 네. 또 그 비밀을 좀 보장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관기관으로 가면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 같이 연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아까 앞서서 뭐 위센터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렇게 해서 전문 의료기관을 찾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차 검사가 1차 검사처럼 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2차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결국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네. 거점 지역들을 살펴보면 한두 명의 검사자가 100명이 웃도는 학생들, 의뢰 학생들을 검사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에 학생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 검사, 2차 검사가 실시하고 충분한 면담까지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더 확보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이 검사에서 이루어지는 2차 검사를 내 아이에게 당장 어떠한 문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조치가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청소년 우울증이 좀 악화돼서 병원을 찾지 않기 위해선 예방 차원의 조치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아이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학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원인도 있겠죠. 입시 스트레스라든지 미래에 대한. 그렇지만 이제 그런 학생들이 모두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걸 보면 학생들이 힘들어도 그걸 이제 가족 내에서라든지 주변의 지지 기반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근데 네. 우울증에 좀 걸려서 심한 아이들을 좀 보면 되게 지지 기반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 어떤 가족 내 다이나믹 갈등이 많아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지지를 못 받는 경우죠. 근데 이제 하필이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마음이 좀 약한 거기 때문에 자기 힘든 부분을 자기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도 이 학생의 굴레를 씌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우울증이기 때문에 네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일단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 주변에서는 이 아이의 힘든 부분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기만 해도 이 아이들이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꼭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까운 가족이 수용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 저희 집에도 학생이 있습니다만 사실 고등학생은 집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 학생들의 내면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이 마음이 아프거나 우울하다고 하면 이것을 학생 개인의 문제나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울증의 발병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한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등교 거부로 이어지기도 하며 심할 경우에는 자해나 자살 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한 아이를 돌보고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좀 더 나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아이들, 이 청소년의 우울증을 그저 사춘기로만 보지 않고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런 사회인식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 인식이 변화가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일단 통계의 변화까지 이끄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도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자살에 관련된 예방 교육, 인권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한 덕분에 이제 경남에서 10만 명당 자살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역시 이제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도내 청소년의 우울증의 원인을 어른의 잘못으로만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건강한 경남을 위한 첫걸음,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